자, 심상찮은 빚더미 한국 IMF 예상치 훌쩍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 성장률과 고령화, 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은 불과 5년 만인 올해 10%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와 같은 상습적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잠재적 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100% 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은 그 아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 400조 원, 404조 원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떤 국가 재정 투입, 또 긴급 재난 관련해서 그런 예산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IMF가 국가채무 비율 100% 205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비정기적으로 내놓는 한국 관련 보고서 중 문재인 정부 시기 장기재정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는 2018년도 2월에 발표된 Selected Issue Public of Korea가 유리하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정부 재정 상황을 토대로 국가 채무 비율이 100%에 달하는 시점을 추산했다. 당시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은 39.7 그리고 2018년도에는 39.6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IMF가 내놓은 결론은 32년 후인 2050년이었다. 당시 국회 예상재정처 추계 205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 113%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자, 기간별 잠재 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지죠. 자, 4년 지난 현재 빚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졌을 듯.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 100% 달성 예상 시점은 IMF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요소, 당시와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단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부 예산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인 연평균 8.6%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차례 추경을 집행해서 6차례는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 그 다음에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잠재 성장률 역시 당시 분석과 상황이 달라졌다. IMF는 한국의 2020년에서 30년 잠재 성장률이 당시 기재부 예상치보다 낮은 2.2 수준이라는 가정을 두고 국가채무 비율 추이를 계산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1년에서 2022년 잠재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에 그쳤다. 인구 증가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성장률이 보완 가능하겠지만 이마저 힘들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예상보다 8년이나 빠르게 줄기 시작했다. 자, 정년 연장, 세금 인상 등 해법이 있지만 IMF는 당시 보고서의 성장률 향상 방안으로 민간 공공 부분 정년 연장, 근로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들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을 앞둔 한국에서 IMF의 조언을 공약대로 내건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김덕수님이 맞습니다. 파이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살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논점은 무엇인가 이런 기사를 보고 생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떤 거죠? 이제 먼저 첫 번째 요인으로는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 이를 갖다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재적인 어떤 국가 채무의 증가는 뭐죠? 미래 채무죠. 미래 채무.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래에 국민이 지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고 복지 예산이라고 하고 이렇지만 이제 도래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근데 이 채무 지금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유동성을 줄였다.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국가 채무 증가가 이제 어떤 리스크로 다가온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경제적 가치 떠야 한다. 우리가 일구고 있는 모든 어떤 경제활동이나 경제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위에 보시면은 기사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 감소,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산인구 감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런 특별한 상황도 있지만 나라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럴 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경제적 상황들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IMF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나라 빚이나 어떤 국가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1998년도 IMF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IMF 당시에 우리가 나라 화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 직전에 IMF에 손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던 조짐이 있었죠. 예전에는 IMF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800원 정도였습니다. 800원. IMF 전에 800원 수준. 오, 엄청 낮죠? 대단한 겁니다. 800원 수준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그때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그때 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유학길에 올랐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도로 국내로 돌아오는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말 국가 신용도가 바닥까지 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집 매물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라 주가지수 폭락하고 2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했다. 이때 이제 줍줍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패닉이었습니다. IMF를 제2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만약에 IMF가 전망하는 이런 국가 채무, 한국의 어떤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레포트에 나와 있잖아요. 레포트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었냐면 2018년도 자료에 보면은 Selected Issue Republic of Korea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역시나 우리가 뭐 파이코인이나 이런 대체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리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됐을 때 그래도 대처할 만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한 까닭은 금은 세계 공용 자산입니다. 세계 공용 자산이에요. 다들 똑같은 가격으로 쳐줍니다. 어쩔지라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파이코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에도 우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코인 하면은 야 그러면 파이코인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파이코인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또 나의 어떤 빚이나 부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재테크라고 하죠. 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숲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들, 그리고 각국에서 암호화폐에다가 취하는 어떤 포지션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